핀란드 국경에서 갑자기 한국인들만 별도 검사를 받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 프리패스로 불리던 한국 여권이 어느 국제공항 검문소에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던 건데요. 한국인들은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만 입국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대놓고 한국인을 무시하는 처사의 한국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과 억울함에 눈물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 라우티입니다. 핀란드 국경 감시대에서 일하는 여권 심사관이죠. 오늘은 제가 한국을 여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와 그곳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일은 국경 검문소에서 시작됐어요. 원래 한국 여권은 유럽에서 프리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죠. 한국인들만 따로 불려나가 추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왜 저만 따로 검사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한 한국인 여행객이 물었을 때 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급증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행객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젊은 한국 여성 여행객이었습니다. 여권을 건네받고 추가 검사를 안내하자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의심받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하기 어려웠죠. 규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저를 스쳤습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 할까?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하루는 제 동료 아니카가 말했어요. 오늘 또 가짜 한국 여권 잡았어. 이번엔 정교했더라.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일까? 다른 나라도 많은데. 아니카가 웃으며 답했죠.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 통행 자유도를 가지고 있거든. 게다가 동양인 외모라서 중국인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기도 하고 매일 검문소에서 한국인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실망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태도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훔치려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길래 부당한 대우에도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은 K-POP과 한국 드라마가 핀란드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제 동료 마르코는 자기 딸이 BTS의 열렬한 팬이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에밀리아, 요즘 한국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서울로 유학까지 가고 싶어 해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면서도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핀란드처럼 자연이 풍부한데도 서울 같은 대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조화라니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나라의 산을 여행하는 꿈을 꿔왔어요. 핀란드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산은 대부분 완만하고 높이가 그리 높지 않죠. 해외의 다양한 산악 지형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오래된 제 바람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마침 한 달간의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볼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중국이 훨씬 더 볼 것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풍부하지 않아? 제 친구 헬레나가 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일본이 더 좋지 않을까? 후지산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더 특별할 것 같은데.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한국 여권을 검사하며 느꼈던 그 미스터리한 감정, 그리고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산악 지형과 등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가고 싶어졌습니다. 에밀리아, 너 정말 휴가 때 한국 가려고? 직장 동료가 놀라며 물었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비행기 표도 예약했어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유명한 산들을 등반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차분한 태도,
위조되는 여권들, 그리고 산과 도시가 공존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요? 거대하고 깔끔한 터미널, 모든 곳에 설치된 최첨단 기술들, 심지어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는 모습까지. 핀란드의 헬싱키 반타 공항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산이 많은 나라라고 들었기에 어쩌면 전통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메가시티였죠. 이곳이 정말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나라인가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길에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맥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한가운데 산이 있다니.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 첫 한국 등산 목적지로 북한산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 시내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산이라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30분 만에 본격적인 등산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북한산행을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운동복에 편한 운동화,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겼어요. 핀란드에서의 하이킹 경험을 생각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산을 오르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와,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장비였어요. 전문 등산복에 등산화, 트레킹 폴, 심지어 등산용 배낭까지. 마치 알프스를 등반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간소한 차림새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이 산이 그렇게 험한가요? 근처에 있던 한국인 여성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북한산은 서울의 산 중에서도 꽤 가파른 편이에요. 특히 100군데 코스는 바위도 많고요. 그녀의 대답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다니. 핀란드의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첫걸음을 내디디며 제 한국 등산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산 등산로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이곳이 단순한 하이킹 코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오르막이었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길이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핀란드에서 경험하던 산책로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라고요.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보다 훨씬 연령대가 높아 보이는 한국 어르신들이 가뿐하게 저를 앞질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트레킹 폴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바위를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더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졌어요. 어떤 구간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죠. 핀란드의 산들은 대부분 완만한 언덕이라 이런 험한 지형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다리는 이미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특이했던 건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지나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핀란드에서는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대개 시선을 돌리거나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밝게 인사하고 심지어 간식도 나누는 모습이었죠.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가 나와요.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친절하게 정보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설고 험한 산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주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중간중간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 등산객들 사이로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김밥이라는 음식을 꺼내 나눠 먹고 있었어요. 마치 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사교 공간 같았습니다. 저기요, 물 더 필요하세요? 옆에 앉은 한국인 부부가 제게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마움의 미소를 지으며 물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어봤고, 저는 핀란드에서 온 경찰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커지며, 와, 핀란드요? 산타클로스의 나라. 하고 반응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멀리 다른 산들까지. 그 광경에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산에 오르는 이유구나. 100군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거의 사다리처럼 가파른 바위길이었어요.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바위에 걸터앉아 발목을 잡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재빨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파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발목을 내밀어 보라는 손짓을 하셨고 저는 망설임 없이 따랐죠.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파스를 제 발목에 붙이고 압박 붕대까지 감아주셨어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오이와 초콜릿 바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더 강하게 내미셨죠. 산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영어로 간신히 표현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산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다니.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니 종종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발목의 통증이 조금 나아진 후 아주머니는 제게 같이 정상까지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으며 아주머니는 손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로 북한산의 역사와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마침내 100군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도시의 열기와 산의 시원한 바람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겨우 한국어로 외워서 말했을 때 아주머니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강의 푸른 물결,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산들,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풍경이구나 싶었어요. 100군데 정상에서 충분히 경치를 즐긴 후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가파른 바위길은 오히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했어요. 다행히 아주머니가 붙여주신 파스 덕분에 발목 통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등산객들이 모여있는 작은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그중 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먹어요, 먹어요 하시며 테이블로 안내하셨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주머니는 무언가를 주문하셨고 곧 파전이라는 음식과 하얀색 도자기에 담긴 액체가 나왔어요. 이게 뭐죠? 제가 물었을 때 아주머니는 웃으며 막걸리, 한국 전통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막걸리를 맛보았을 때 그 독특한 신맛과 단맛의 조화에 놀랐어요. 서양의 어떤 술과도 비슷하지 않았죠. 그리고 파전은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쫄깃한 속, 그리고 파의 향긋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등산 후에는 막걸리와 파전이 최고예요. 옆 테이블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등산 후에 막걸리 한 잔이 전통이에요.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 주변의 모든 테이블에서 비슷한 음식과 술을 즐기고 있었어요. 막걸리 한 잔이 몸에 퍼지자 등산으로 지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핀란드에서는 하이킹 후에 사우나를 즐기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산 아래에서 다른 등산객들과 어울려 음식과 술을 나누는 문화는 없었죠. 한국인들은 정말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손짓으로 보아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도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산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어요.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과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낯선 사람의 따뜻한 도움, 함께 나누는 음식의 기쁨, 그리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 이것이 한국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다른 유명한 산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근교의 산들을 몇 개 더 등반한 후 한국의 최고봉인 지리산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경험과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산을 경험한 후 저는 드디어 한국의 최고봉인 지리산 천왕봉 등반을 결심했습니다. 지리산은 서울에서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동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산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죠. 지리산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어요. 산 아래 자리한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다음 날의 등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펜션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마치 도시공원을 산책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의 프랑스 악센트가 섞인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지리산 등산로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펜션 주인은 영어로 대답하며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천왕봉은 이쪽 코스인데 적어도 7시간 이상 걸리는 힘든 등산로예요. 혹시 등산하는 준비하셨나요? 그 프랑스 여성은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이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북한산에서의 제 첫 경험이 떠올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국의 산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죠. 그녀에게 뭐라고 조언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끼어드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펜션을 나와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동안 그 프랑스 여성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이내 저는 제 등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은 북한산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넓고, 더 깊고, 더 웅장했습니다. 등산로는 처음에는 울창한 숲 사이로 완만하게 이어졌지만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3시간쯤 올라갔을 때 잠시 쉬기 위해 바위에 앉았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벤치에 지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작은 상처도 보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당신은 펜션에서 봤던.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아예요. 핀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소피아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녀가 대답했죠. 저도 처음에는 한국 산이 이렇게 험할 줄 몰랐어요. 첫 등산에서 고생 많이 했죠. 제 경험을 나누자 소피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과 초콜릿 바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북한산에서 만난 아주머니를 떠올리며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했죠. 함께 정상까지 가실래요? 제가 제안했을 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혼자 가보고 싶어요. 이건 제게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그녀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외치세요. 아마 근처에 있을 테니까요. 소피아와 헤어진 후 저는 계속해서 천왕봉을 향해 올랐습니다. 그녀의 도전 정신이 마음에 남았어요. 사실 저도 이 여행을 통해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한국인 등산객들은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화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따뜻함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천왕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915m. 한국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산맥들, 구름 아래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 그리고 맑은 하늘.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정상에는 이미 여러 등산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모두들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한 무리의 한국인 등산객들이 저를 보더니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천천히 올라오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였어요.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마지막 몇 걸음을 내딛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냈군요. 축하해요. 제가 말했어요. 소피아는 헉헉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상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아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여행 일정에 없었는데 우연히 한국인 친구를 만나 추천을 받았어요. 정말 와보길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일하며 한국인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던 일.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던 과정을. 소피아는 흥미롭게 들으며 공감했어요. 여행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하산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외국 여성이 한국의 최고봉에서 만나 우정을 나눈 이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산길은 오르막보다 쉬웠지만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코스였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산 아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지리산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산채 비빔밥을 맛보았는데 그 신선한 산나물과 고소한 맛이 등산으로 지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소피아는 자신의 다음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경제 강국이라는 것과 KPOP 정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이. 핀란드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교감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제가 말했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소피아는 파리로, 저는 곧 핀란드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 특별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언젠가 핀란드에 오면 꼭 연락해요. 우리나라의 자연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발견의 여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북한산의 가파른 바위길, 지리산의 장엄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러 온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산에서 경험한 도전과 성취감, 낯선 이들의 따뜻한 도움과 정, 그리고 소피아와의 우연한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문득 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상상됐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다시 한국 여권을 검사하게 될 텐데 이제는 그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에 한국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손녀를 만나러 핀란드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죠. 저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북한산에서 만난 친절한 아주머니, 지리산의 장엄함, 그리고 한국 음식의 맛까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며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헬싱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다음에 한국에 또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직장 동료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한국은 어땠어? 산은 실제로 봤어? 아니카가 물었죠. 저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산과 지리산의 웅장함, 등산 후 즐기는 막걸리의 맛,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나라 같네. 나도 언젠가 가봐야겠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검문소로 복귀한 첫날, 한국인 여행객이 제 심사대에 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 여행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교감이 오갔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 여권은 단순한 검사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특별한 추억을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끔은 퇴근 후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한국 레스토랑을 찾아가 그 맛을 다시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소피아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한국 여행 후 일본으로 향했지만 자주 한국의 추억을 이야기했죠. 에밀리아, 난 아직도 지리산 정상에서 본 그 풍경을 잊을 수 없어. 우리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 그녀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이모가 물으셨어요. 에밀리아, 넌 왜 하필 한국에 갔었니? 다른 유명한 관광지도 많은데.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산에서 저는 제 한계를 시험했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으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죠. 사실 국경검문소에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여권과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여행은 제게 서류 너머의 사람과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며칠 전에는 소피아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번 여름 핀란드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핀란드의 아름다운 호수와 숲을 함께 탐험하기로 했죠. 이제는 제가 그녀에게 제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또한 다음 휴가 때는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도 세웠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꼭 경험해보라고 추천했거든요. 다시 한국의 땅을 밟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리산 정상에서 소피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성취감과 기쁨을 다시 느낍니다. 한국의 산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이제 국경검문소에서 일할 때면 저는 각 여권 뒤에 있는 이야기를 상상해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여정을 떠나고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한국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행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은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내면도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 특히 한국의 산에 가볼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감,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 그것이 한국 산이 가진 진정한 매력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여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